지방선거 이후도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사실 내일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인데 왜 그러냐면 작년 오늘 대선을 치렀고 내일 딱 이재명 정부 1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앞으로의 또 2년차, 이재명 정부 2년차, 앞으로의 1년을 또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화요일에 국무회의에서 관련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속도전이다. 지금까지는 사실은 봉합이라든지 해결의 국면이었다면 앞으로는 성과주의로 가자. 남은 4년을 8년처럼 보내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지방정부 이제 수장들이 정해지고 저는 이제 15대 1이 될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된다라고 확신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면 너무 좋겠다는 바람. 오만한 것도 아니고 건방진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수장을 뽑자라는 게 있고요. 경북이 만약에 이제 국힘이 되지 않습니까? 이철우 경북지사 개인적으로 저도 알지만 뭐 보통 열심히 이재명 정부를 도울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얼마나 열심히 돕겠느냐라고 하는 것도 기대하셔도 좋다는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지방정부 간에 엄청난 경쟁이 있을 거예요. 그 경쟁은 죽고 사는 경쟁이 아니라 우리가 더 잘해야 한다는 경쟁.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을 담기 위해서 그것이 가장 생산적이고 효율적이라고 하는 국정 운영의 성과를 자기 지역에서 구현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할 거예요. 그 과정에서 자, 대통령은 국민들과 함께 정치하는 것, 국무회의를 다 보여주면서 국무회의 현장에 내가 있는 것처럼 느끼는 이런 정치에 대한 효능감, 야, 국민 대접 제대로 받고 있네 라는 것이 정부의 일은 우리가 다 봤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내가 살고 있는 내 지역의 일을 그렇게 보일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이제 보여주게 될 거예요. 지방정부의 광역단체장이나 광역시장 그리고 시장 군수 227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이제 우리 주민들한테 내가 뭐 하는지 다 보여줄게요 라고 나와야 된다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올 수밖에 없다. 안 나오면 이제 국민들이 야, 당신 뭐 하는 거야? 이제 뽑아줬는데 더 모든 걸 투명하게 공개하고 당신 실력 얼마쯤 되는지 보고 우리 지역의 현안이 자, 노인 문제다, 육아 문제다, 또는 환경 문제다, 또는 뭐 살림살이 문제다 있으면 우선순위 뭘로 정해서 어떻게 할 건지 이제 국민들한테 소상하게 밝혀야 돼요. 그러면 단체장만 그게 아니라 의회도 역할이 완전히 달라져요. 자, 그러면은 국회가 하는 역할이 정부의 국정 운영에 매우 능동적이냐? 지방정부 수장이 있고 지방의회 의원들이 있잖아요. 네. 누가 더 능동적으로 할 것 같아요? 훨씬 더 주민 친화적으로는 지방의회가 바뀔 거예요. 이번에 저는 우리 지방의원이 누가 되는지 뭐 구의원, 시의원, 뭐 군의원, 도의원, 광역시의원 누가 되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예. 엄청나게 바뀔 겁니다. 이재명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년 동안 걸어놓았던 이 시동이 국가의 경영에는 국민들에게 충분하게 효능감을 줬는데 지방정부가 이제 하고 있는 이 효능감을 이제 국민들이 제대로 쳐다볼 기회가 왔다. 그러면 지방의회가 이제 짬짬해서 구청장 얻고 뭐 해먹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누구 승진시켜줬다. 3천만 원 받았다. 우리 얼마나 비판 많이 합니까? 예. 어떤 이권 사업 어떤 사람이 누구한테 줬다라고 하는 거 이제 견제와 감시 기능 제대로 될 것이고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머릿속에는 국정이라고 하는 것이 지방정부와 손을 맞잡았을 때 정부가 하는 일은 지금 속도를 높여서 4년을 8년으로 쓰겠다. 그리고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지금도 국무회의를 통해서 공개하지 않습니까? 이제 지방정부도 그렇게 공개하는 과정이 되면 첫 번째 이재명 대통령은 정례적으로 정부를 대표해서 대통령, 지방정부를 대표하는 16개 광역자치단체장과 아마도 지방정부 회의를 할 거예요. 이거 국민들한테 다 공개할 겁니다. 이미 준비가 돼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 좋은데요? 와, 대단한 너무 겁니다. 좋아요. 예. 국무위원들이 뭐 19명, 뭐 20몇 명 모여가지고 하는 것하고 이제 지방정부의 대표들이 이재명 대통령과 지방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할지를 이제 공개 토론하는 장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7월 1일 날 지방정부 출범하잖아요. 예.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7월 중에 회의를 하는데 전국의 생방송으로 우리가 뽑아놓은 16개 광역자치단체장 중에 대통령과 함께 토론하는데 누가 제일 잘하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대통령이 만들겠죠. 예. 거기에서 진짜 경연
정말로 경쟁하는 것과 자신의 실력을 뽐내는 것들이 그대로 국민들한테 전해질 것이다. 지방정부의 수장들이 이 사람이 차기 대권 가도 되겠네? 이 사람 생각보다 그러네. 실망이야?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국무회의는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를 제가 짚어드릴게요. 언론에서 다루지 않는 건데요. 거기에 나오는 국무위원들의 정치적 성장, 그리고 장관을 대신해서 차관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직무대행들 나오고 차관들이 나오는, 이 사람이 도대체 대한민국 국민들과 만나서 자신의 실력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단 한 번이라도 지금까지는 공직 20년, 30년 하면서 기회가 있었겠느냐. 이재명 대통령은 그렇게 시청률이 높은, 그리고 쇼츠, 하이라이트로 나가는 수없이 많은 영상에 국무위원들이 하고 있는 내용들을 국민들이 직접 보게 했지 않습니까? 예. 이거보다 더 큰 인재 양성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것보다 더 큰 정치적 역량을 키우는 수단이 있습니까? 이걸 만들어주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는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국가의 경영을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려야 한다는 것, 국민들 관심 가져주세요, 의견 주십시오라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국무위원들의 역량을 키워주는, 사람 키우는 인재 육성, 인재 양성의 과정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황현실이 국무위원으로서 거기에서 발언했던 내용을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떤 지역에서 출마를 했을 경우에 나는 이 사람이 누군지 이미 알고 있는 거야. 그때 국무위원 할 때 이런 걸 했지. 이 사람 여기 나왔네. 네. 라고 하면 그것이 얼마나 더 좋은 정치, 더 좋은 국민 서비스로 이어지는 것이 될 것이냐라는 걸 해보면 이제 양성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전국에 있는 16개 광역자치단체장이 대통령과 함께 회의하는 장면이 전국에 생중계가 되고, 그 과정에서 자기 지역의 현안 사업을 얼마나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내가 잘하고 있느냐, 이거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이 단체장이 그 지역에 가면 로컬에 있는 또 신문, 방송, 유튜브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또 중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시군, 구청장, 시장, 군수 다 모아놓고 우리는 뭘 어떻게 할 건데요? 그거 안 하는데 가만히 놔둘 국민이 어디로, 왜 우리는 안 해요? 다른 지역이 다 하는데 공개해 주세요. 행적이 공개되면 투명해지죠. 투명해지면 청렴해지죠. 청렴해지면 결국은 누가 가장 크게 이익을 봅니까? 국민이죠. 국민이 이익을 보는 예. 이 선순환 구조를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머릿속에 계획하고 실천할 것이다.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재명 정부 그냥 쉽게 보면 절대 안 됩니다.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도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절대로 민주당의 성공을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운영하는 거 아니다. 민주당의 성공, 민주당이 독식하고 민주당이 혼자 다 먹기 위해서 하는 거 절대 아니다. 나라 바꾸려고 하는 것이다. 그럼요. 나라 바꾸는 데는 여야가 없다. 모든 자치단체장이 그렇게 참여해서 대한민국 대개조에 함께 나서야 한다. 그걸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앞장서서 보여줄 것이다고 확신합니다. 와, 아니 이게 거의 확실한 지금 정보인 분석은 것 안 하고 같은데. 내가 연설을 계속하는 것 같아요. 분석은 안 하고 연설을 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저는 진짜 대표님의 평론이 좋은 게 굉장히 큰 틀에서 이걸 분석을 해주시는데, 방금 이재명 대통령이 그 국무회의에 대한 의미를 짚어주신 부분은, 이런 평론은 여기서만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짚어주셨고,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 지방 분권을 강조하는 대통령이잖아요. 5극 3특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균형 발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자체라고서 지방자치단체 쓰지 말아라. 지방 정부라고 이야기해라. 그리고 사실 예전 같으면 그 지자체들은 정부에서 하는 사업들을 하달받아서 했었다면, 개념이었다면, 지금은 지방 정부 자체적으로 그냥 주도권을 갖고 이 지방 정부를 꾸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회의가 생중계가 된다?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계산은 굉장히 크죠. 그리고 미래지향적이죠. 단기적으로 이익을 보고 손해를 보는 것보다는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지방정부 수장들이 16개 정당을 뛰어넘어서 이재명 대통령처럼 지방정부 운영을 잘하잖아요. 네. 그럼 누가 가장 크게 이익을 우리죠. 국민들이 이익을 가장 크게 보고 예. 정치적으로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사람 누구예요? 그 자치단체장이겠네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그렇죠.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네. 이재명 대통령은 소홀히 작은 이익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대의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 전체가 이익을 보도록 하는 것은 그 공동체에 참여하고 있는 지방정부 수장도 다 이익을 보는 거예요. 그 밑에서 일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다 이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이 이익을 볼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모든 우리 구성원 공동체가 이익을 보게 되면 마지막에 가장 큰 이익은 누가 보냐고. 국민은 다 봤어.
국민은 다 봤어. 네. 단체장도 다 봤어. 거기에 함께 일하는 공직자들 다 이걸 봤어. 그럼 제일 큰 이거 누가 보느냐? 예. 이재명 대통령이 볼 거 아니에요. 예. 원래 세종대왕이 이런 나라를 꿈꿨다고요. 아, 예. 세종대왕까지 나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큰 틀에서 정치를 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을 네. 제발 티끌만한 걸 가져와 가지고 시비 좀 걸지 마라. 그건 진짜 좀 하지 말아야죠. 걸면 차라리 다른 걸로 걸어라. 아하. 왜 지금 주가만 폭등하고 민생은 엉망진창이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라. 부동산 왜 이렇게 하는데 왜 못하느냐. 우리가 부동산 정책 이렇게 하면 이재명 실패한 부동산 정책 내가 대체할 수 있다. 정말로 그런 정책 논쟁을 좀 하면 좋겠어요. 그것도 아니고 티끌만한 걸 가져와서 침소봉대하고 가짜 언론들 다 총동원해가지고 허위 사실 막 그러면 그거를 대한민국 검찰이 수사 잘못해가지고 억지 조작 왜곡 날조까지 해서 기소해서 사법부에서 판단 내렸으면 그 원천인 진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모르겠고 검찰 수사 그렇게 했고 사법부에서 판단했으면 이것은 영원히 불변의 진리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그걸 억지로 바꾸려고 한다는 식으로 저 공격하는 자들이 정말로 티끌을 가지고 저렇게 난리 피우지 마라. 제발 당신들은 당신들 실력을 가지고 국민 앞에서 검증을 받아라. 이재명이 이거 잘못했으면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건지 이야기를 해라. 제발 와서 할퀴지만 말고. 제가 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왜 우리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저 저질 정치를 끝장을 내야 됐냐면 저 사람들이 더 잘하면 주죠. 대구에서 자 추경호가 경제 살리고 나라 살리고 대구 민생 문제 해결할 것 같으면 주면 되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할 수 것 같으니까. 역량 없어요. 그 네.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해가지고 기획부총리 뭐 경제기획부총리 된 거 아니에요. 누가 네. 임명해서 그냥 간 거 지가 그때 어떻게 경제 줬어. 어땠습니까? 그래서 그런저런 걸 다 따져보면 그러면 역량을 가지고 내 실력이 있으니까 내가 이 사람보다 더 낫습니다라고 하는 정치를 하지 않고 저 사람 믿고 싫은데 이유 없어요. 빨갱이에요. 좌파예요. 종북이에요. 전체주의자예요. 이런 식으로 몰면서 하는 것은 심판해야 돼요. 그게 제질 정치 아닙니까? 예. 정치 좀 고급화시키자 이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8월에 여야 전당대 민주당 전당대회 있고요. 그리고 이재명 정부 2기 내각설이 솔솔 나오면서 전당대회와 연결해서 김민석 총리가 사퇴할 것이다. 6월 중순쯤. 이 얘기 나옵니다. 지금 대표님 전망 일단 어떠세요?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국정운영의 그 기본 방향을 이제 2기 내각으로 일단 설정을 하고 있고요. 예. 총리부터 이제 교체를 하겠죠. 총리가 이제 교체가 되는 것이 먼저냐 아니면 총리가 당대표 출마하는 것이 먼저냐 김민석 총리에 대한 것은 이제 거치가 확정이 돼 있고요. 예. 후임이 누구냐라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지역 안배 이런 쪽보다는 대통령은 역량 중심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다. 철두철미하게 역량 중심으로 이제 이재명 정부 2년 차 이제 만 2년 차 2기 내각과 관련해서는 가장 추진력 있게 국정 철학을 반영할 수 있는 총리를 지명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거론 내는 분은 여러 분 있습니다. 네. 뭐 심지어는 한정혜 정책위 의장도 거론이 되고 있고 현직 장관들 정성호 뭐 법무부 그렇죠. 장관도 있고 그다음에 강훈식 강훈식 실장도 비서실장도 예. 있고 뭐 이런저런 분들이 거론되고 뭐 홍준표 전 대구시장까지 맞아요. 하마평에는 오르고 오르는데요. 있습니다. 저는 이제 1순위로 꼽는 것이 김용범 실장이 총리가 될 가능성이 제일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정책 통인데다가 뭐 어쨌든 태어난 곳 뭐 따져보니까 호남이기도 한데 뭐 정치적으로도 그렇게 영남 그래요? 대통령 호남 총리가 나쁘지도 않을 거고 이분이 지금 갖고 있는 이제 그 국정 운영의 기본 방향 특히 경제 정책의 방향 거시 경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런 데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거의 호흡을 맞추고 있어서 일단 1순위로 고려하는 것은 김용범 실장이 아닌가라는 게 저희 추측이고요. 대표님의 추측. 추측입니다. 그리고 네. 이제 강훈식 실장도 비서실장이 좋겠느냐 총리가 좋겠느냐 생각을 해보면 비서실장이 마땅치 않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서실장이 1년 차에 빼서 총리로 가면 비서실장이 출중한 역량을 가지고 대통령을 찍어내서 보좌를 해야 차기 되는. 비서실장으로 그렇죠. 찾기가 힘들다. 자기 비서실장을 강훈식 실장만큼 할 사람을 찾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라는 그거는 이야기가 딱 와닿습니다. 와닿습니까? 네. 이제 이런 것들로 보면 이제 일단 이제 내각에 대해서는 지금 피로감이 높은
그 이제 실제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져 있는 장관의 역량보다 실제 좀 역량이 좀 뒤처진다는 분이 뭐 몇 분 있어요. 근데 그 이름 이야기하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좀 이제 좀 뭐라고 좀 그거는 이제 교체가 될 방송 끝나고 따로 가능성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네, 꼭 좀. 예, 예. 근데 교체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이제 거론되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종합적으로 평가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인사 스타일은 현재 있는 국무위원 장관을 바꿨을 때 다음 장관이 더 잘한다는 확신이 없으면 안 바꾸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좀 부족하다는 것까지는 지금 평가를 하고 있을 텐데 더 나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이 카드는 더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정계만 마음에 안 들어 저거 쫓아내자라고 하는 것까지는 뭐 예를 들어서 가능. 그다음에 이 자리에 누가 앉아서 정치평론 할 거야라고 했을 때는 현실적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그것까지 지금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이제 여러 사람들을 놓고 경쟁력이 있다라는 전제에 그럼 이쪽에도 바꾸는 것이 더 효과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들까지 이제 좀 고려를 해서.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오는 보도 중에는 3실장, 3실장은 그대로 둘 것이다. 왜냐하면 바로 지근거리에서 본인을 참모진 역할을 할 사람들이 이 사람만큼 완벽한 조합이 없다. 이런 얘기는 있긴 하고 오늘 대표님 정성호 장관이 X 계정 열었잖아요. 그리고 그 계정을 리트윗해서 또 이제 응원합니다. 이 글을 또 대통령이 올렸잖아요. 이건 어떤 신호는 아닌가요, 혹시? 네, 그거는 방송 끝나고 이제 정말요? 오늘 이제 지방선거 일이니까 지방선거 요거 뭐 이제 있나 보다. 전반의 상황을 이제 좀 봤을 때 대통령이 준비하고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이제 국정 쇄신을 이제 인적 쇄신이 네.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 것, 문제가 있어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더 속도전으로 나가기 위한 이제 진용은 새롭게 좀 갖추지 않겠느냐는 것이 이제 저희 판단이고요. 이제 예. 그러면서 훨씬 더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내각이 구성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질문하셨던 당 내에 있는 전당대회 문제는 어떻게 가느냐. 이제 자연스럽게 정경희 대표는 이제 출마할 것이고요. 예. 김희수 총리가 출마하지 출마할 않습니까? 것이고. 그럼 송영길 대표가 출마를 할 것이냐, 출마를 하지 않을 것이냐, 이게 이제 퀘스천 마크이죠. 예. 이제 이런 정도 안에서 이제 전당대회로 이제 일단 체제가 바뀌게 되죠. 네.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선거 결과가 전당대회와 연동이 되지만 지방선거 결과가 전당대회를 지배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거는 정말 중요한 말씀이신 것 왜냐하면 같습니다. 지방선거 과정에서 일어났던 이런 불편한 상황들이 맞습니다. 절대로 봉합이 아닌 폭발을 해서 갈등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된다. 지금은 당대표가 누가 되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가장 앞으로 남아있는 임기 4년을 8년 동안 쓰겠다는 대통령을 어떻게 하면은 국민의 위치에서 민주당이 집권여당으로서 뒷받침을 해줘야 될 것이냐. 그냥 추종하라, 이유 없이 따라가라 이런 게 아니라고요. 네. 정부도 잘못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들의 뜻을 반영해서 당연히 집권 여당에서 태클을 걸어야 되겠죠. 그러나 네. 근본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전제로 집권 여당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걸로 가야 하기 때문에 지방선거 결과가 지방선거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부터는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 지방정부가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당 차원의 지원. 세 번째가 이제 전당대회와 관련된 것은 지금까지 있었던 것은 있고 지금부터 우리가 민주당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미래 경쟁해야 한다. 과거의 흔적을 가지고 끄집어내서 이전 투구해서는 절대 안 된다. 지금부터 민주당이 어떻게 가야 할 것인지, 총선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지, 정권 재창출은 어떻게 우리가 준비할 것인지를 놓고 미래 경쟁해야 한다. 거기에 정청래 대표, 김민석 총리, 송영길 전 대표 이런 분들이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좋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대선이 있었고요. 오늘 지방선거 광역단체장들이 선출이 되죠. 대통령은 임기가 5년, 단체장들은 4년. 그래서 이 대통령과 단체장이 임기를 같이 합니다. 그러네. 예, 같은 날 임기가 또 끝이 나게 되는 구조가 돼 있어요. 야, 이게 오랜만에 난 처음 보는 거 예, 같은데. 이거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처음 보는 거 같아. 그러니까 이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이 선거 결과로 이 정치판이 어떻게 갈 것인가, 또 대한민국의 어떤 정책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갈 것인가를 점쳐야 해요. 향후 남아있는 4년은 그렇게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일단은 민주당 얘기부터 좀 할게요. 전북 지사 선거를 두고
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 지금의 당 대표와 향후 8월에 치러질 전당대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분석이 많습니다. 요 얘기 좀 해볼게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근데 저는 조금 우려스러운 게 지금 민주당 상황이 2016년 상황하고 비슷해져 가고 있다. 예. 이번에 이제 호남에서 민주당이 득표수에서 과반을 확보하고 후보들이 당선되는 안정권에서 흔들린다.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호남 쪽에 균열이 가속화됩니다. 그래서 2016년에 국민의당 돌풍이 일어났다는 거. 이 그때 그 전무후무한 우리가 그 현상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민주당이 어떤 텃밭 정치라고 하는 호남에서 좀 많이 했던 거 아닌가 안일했다. 안일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공교롭게도 국민의힘이 영남에서 공천으로 홍역을 알았다면 그 뒤에 민주당은 호남에서 공천으로 또 홍역을 하는 이러면서 각자 텃밭에서 흔들리는 양상을 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어떤 선거가 저는 뭐 지난번 그 기초단체 보궐선거에서도 민주당이 호남에서 50%가 안 나왔습니다. 그것도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비슷한 양상이 벌어지게 되면은 정청래 대표의 지도력에 상당히 큰 도전이 생겨난 것이 아닌가. 좋습니다. 저는 뭐 그래도 전북도 마찬가지로 뭐 민주당 후보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원태 제가 후보가 계속 얘기하는 게 예. 당세가 있는 게 더 유리해요. 당세와 그러니까 주투표. 우리가 막 투표율 뭐 지지율 이런 걸 보다가 계속 거기에서 막 김관영이 많이 앞서니까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투표장에 가면 당이나 당원 뭐 당 쪽으로 많이 찍는다 보면 그렇게 보면 저는 그래도 이원택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의 민주당. 정청래 당 대표는 조금 충격일 거예요. 왜냐하면 호남은 살아있는 사람 같아요. 다 살아있지. 죽진 않았지. 그러니까 이제 정치는 한 생물이다라고 번으로 보자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예. 경상도나 그 부산, 부울경, TK는 안 그런데 뭐 조금만 잘못하면 매를 팍 들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딱 보여. 그 당원들도 제일 많아요. 권리당원. 예. 호남, 전북. 그걸 보면 아마 정청래 당대표가 연임을 하거나 뭘 할 때 상당히 이 부분이 상당히 아플 거예요. 부담이 될 수도 부담이 있고. 꽤 될 것 같아요. 예. 앞으로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전주에 지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예. 제가 전북대 로스쿨에서 뭐 계속 그 예. 인연이 있었어가지고 그 전주 지인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김관영 지사가 그 잘했다는 거예요. 인기가 좋았다는 거예요. 특별자치도 이제 그 따낸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사람들이 잼버리 가지고 말도 많고 했지만 결국 새만금과 관련된 거라든지 여러 가지를 그러니까 우리 지사는 잘하지 않았었어? 이게 굉장히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더라고요. 말하자면 잘하던 사람인데 네네. 그 대립이 줬다는 맞아요. 근데 이유로 그 대립이도 그래서 제명까지 갈 거냐? 네, 억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아. 거예요. 단순하게. 그래서 그 얘기를 몇 분이 하시는 걸 보면서 야 이게 단순히 돈 봉투 줘가지고 자를 그런 문제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이건 드는 거예요. 해석이 예. 굉장히 그렇죠. 아니 그 지역 부분입니다. 단위 해석과 예. 전국 단위 해석이 좀 다른 그런 것 같아요. 거니까요. 예. 그런데 그때 2016년에도 민주당에 대한 어떤 그 흔들기 발화점이 전북이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전북에 9개인가 지역구 중에서 거의 다가 초선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재선 3선만 되면 쇄신 물갈이, 쇄신 물갈이. 예. 맨날 개혁 대상이야 호남은. 아. 이러니까 우리가 뭐 중앙 정치에서 자기들이 개혁할 거 있으면은 꼭 만만한 게 호남이다. 이래가지고 그때 인심이 팍 쏟아지면서 사실은 권리당원의 60%가 그때 당시에 호남이었습니다. 네. 그래요. 예, 그런데도 모든 부담은 호남에 씌우고 그런데 이번에 김관영 지사에 대해서도 똑같은 논리예요. 보면은 왜 이런 거 갖고 중앙의 필요에 의해서 지역의 민심하고 다르게 가냐 이렇게 얘기하는 그 약간의 어떤 지역주의 그 이런 포인트가 거. 있는 거예요. 이제 중앙당에서 조성래 사무총장도 그렇고 민주당 지도부는 그 돈 봉투가 아니죠. 현찰을 대리비로 주는 그 영상이 선거 내내 돌았을 것이고 그것이 전국 단위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라는 판단에 바로 컷오프와 제명까지 맞아요. 이어지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됐었잖아요. 엄청 빠르게.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하여 호남에 계신 분들, 특히 전북에 계신 분들은 왜 우리만 갖고 그러냐라는 정서가 또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해주시는 겁니다. 자, 민주당은
이 상황 이후에 6.3 지방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8월에 바로 전당대회고 이번에 이제 송영길 전 대표 이 인천 연수갑 또 이광재 전 지사는 경기 하남갑 이게 또 다 당선이 유력한 걸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의회로 돌아오게 된다면 그리고 지금 김민석 국무총리 얘기도 나오고요. 뭐 다양한 차기 주자들의 얘기가 나오고 당권에 대한 뜨거운 어떤 전당대회가 될 것이다라는 예측이 많거든요. 정청래 대표의 연임에 대해 도전자가 이렇게 많고 그만큼의 세력과 이야기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결론적으로 뭐 민주당이 전 압승을 할 거라고 보거든요. 이번 선거에서. 선거는 예. 가장 유리한 사람은 정청래라고 봐야 될 어허. 거죠. 당 대표니까요. 예. 어쨌든 저쨌든 그 과실은 정청래 대표가 이제 하는데 근데 중간에 이제 전북 같은 걸 봤을 때는 권리당원이 가장 많은 곳에서 정확하게 반응을 하는 잘못하면 바로 회초리를 들어버려요. 그래서 뭐 그게 김민석이든 송영길이든 도전을 아마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결론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민주당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버렸는데 국민의힘 얘기 좀 짧게 하고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장동혁 체제에 대한 유효 기간은 언제까지라고 보십니까? 이 선거 이후. 네. 이제 거의 끝을 보고 있다. 왜냐하면 임기 자체는 한 1년 남았어요. 그래서 아니 물론이죠. 버티겠죠. 본인은. 최고위가 다 날아가지만 않는다면 버틸 수는 있는 거니까. 지금 최고위도 전부 다 친장동혁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제 더 이상 뭐 쇄신 그룹이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도 없고 다만 이번에 그 공천한 사람 중에 친윤 후보가 몇이 살아 들어오느냐 이런 부분을 아마 정치 생명의 기준점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예컨대 뭐 이진수, 이용 뭐 이렇게 그 동안에 또 추경 후보 뭐 그렇죠. 등등 예. 이렇게 노골적으로 친윤을 외친 후보들이 만약에 몰살이 된다. 이렇게 되면 장 대표는 그 순간 정치 생명이 거의 끝난다. 반 이상 날아갈 것 같습니다. 우리 박지원 변호사는요? 저는 의외로 보면 좀 버티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게 맞아요. 솔직히 말해요. 별 관심 없죠. 예, 뭐 어쨌든 좀 버텨줬으면 좋겠어요. 서정욱 개인적 변호사 희망을 얘기를 좀 전해주세요. 섞어 보면 이제껏 하듯이 하시면 좋겠어. 지 맘대로. 내가 지지하는 사람 있다. 그거 유튜브들. 말하자면 민주당 입장이나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장동혁 대표가 있는 게 더 계속 낫다. 있는 게 좋다. 근데 선거 결과는 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민주당 예. 압승되면 사실 정상적인 정치인이라면 그만둬야 되죠. 예. 근데 만약 본인이 결정해서 그만두지 않는 이상은 저 지도 체제를 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물러나지 깰 수가 없죠. 네, 않는다면 저는 왠지 장동이 어떤 식으로든지 버틴다. 진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그렇게 하지 그리고 그렇게 하길 당분간 바래요. 선거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버티면은 방법이 없어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 결과 중에 하나를 네. 가지고 예를 네. 들어서 대구 달성에서 이진숙이 이겼어. 그러면 야 봐라. 이거 내가 꽂은 사람이 이겼지 않느냐. 나는 버틸 자격이 있다. 라고 해서 자신의 임기를 다 채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전국 단위 선거를 지원하면 보통의 당대표나 지도부가 지고 나면 뭐 사퇴를 하고 비대위 체제가 들어선다든지 이렇게 다시 재구성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것 같다. 아니 그런데 장동혁 입장에서 내가 패장이면 여태까지 정치 관례에 따라 가지고 나도 사퇴를 하고 싶어. 그렇죠. 그러나 두 가지 문제가 있어. 사퇴하고 그러면은 싶은데 한동훈 같은 데서 이제 설쳐가지고 내가 비워준 자리를 저쪽에서 이제 욕심낼 거 아니야. 예. 우선 이걸 어떻게 보느냐. 오케이. 두 번째 나의 안전은 그럼 보장이 되느냐. 이런 문제가 걸림돌이 되겠죠. 스타벅스 가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것도 방법이죠. 지훈 변호사님이 지금 워딩 중에 정상적인 정치인이 라면이라고 네. 그게 저는 정답이라고 봐요. 정상적인 정당과 정상적인 정치인이 아니거든요. 예. 저는 이미 그 정상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 국민의힘이. 그래서 뭐 이 상태가 유지가 되면 저는 지리멸렬 정말 국민의힘 소멸 쪽으로 간다고 좀 보거든요. 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손을 맞잡고 행정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주민들에게 직접 정치적 효능감을 돌려주겠다는 구상이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단순히 선거의 단기적인 손익계산을 떠나 정책의 실력으로 당당히 검증받고 경쟁하는 것이 결국 국민의 이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의 본질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중앙 권력의 필요에 따라 지역의 생생한 민심이 소외되거나 선거 결과에 책임지지 않고 구태의연하게 자리를 지키려는 정치가 과연 이런 거대한 국정 변화의 속도를 따라갈 수 있을지 깊은 의문이 남기도 합니다. 나라를 바꾸는 데는 여야가 없다는 말이 오늘 영상이 끝난 후에도 가장 크게 다가오는데요.
과연 우리 정치권이 티끌 같은 정쟁을 넘어 진정한 정책 경쟁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지는 결국 지켜보는 국민들의 몫이 아닐까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큰 힘이 되어 주세요.